2001년 3월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경찰서 젊은 신부 이수진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잊혀진 지 6년이 흘렀고 사건 파일은 증거물 보관 창고에서 두꺼운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낡은 증거물 보관 창고를 정리하던 중한 젊은 경찰관이 라벨 없는 판지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잊혀진 필름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1997년 운명의 그날 24세의 신부 이수진이 웨딩 촬영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현장에서 수거된 유일한 증거물인 사진작가 박지윤의 카메라에 있던 필름이었다. 불운했던 신부의 마지막 사진들이 6년간의 어둠 속에서 현상되었다. 첫 번째 사진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 옆에는 검은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신랑 김민준이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배경은 90년대 스튜디오의 전형적인 파스텔 톤 커튼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 고영원한 행복의 순간이 기록된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을 넘겼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디테일에 경악했다. 신부 수진의 왼쪽 어깨 신랑의 반대편에 다른 남자의 손이 부드럽게 얹혀 있었다. 그 손은 신랑 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두 손은 모두 의자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의 손일 리도 없었다. 가늘고 창백한 피부의 이상한 손은 마치 커튼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고 친밀하면서도 무서운 느낌을 자아냈다. 사진은 90년대 필름 특유의 자글거리는 노이즈와 약간 누런 톤으로 향수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소름 끼치는 디테일은 아름다운 추억을 끔찍한 범죄의 말없는 증거로 바꾸어 놓았다. 6년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마지막 사진이 입을 열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을 드러냈다. 그날 이수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사진 속 유령 같은 손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오늘 추적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 범죄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의 파일을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보고자 한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기에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자.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은 격동의 시기였다. 1997년 국가는 IMF 위기라고도 불리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리던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사회 전체에 불안과 절망의 분위기가 만연했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꿈은 많은 이들에게,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는 젊은 세대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다. 당시 기술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휴대폰은 크고 비싼 벽돌 같아서 주로 사업가들이 사용했다. 가장 보편적인 통신수단은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삐삐였다. 인터넷은 여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PC방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 공공장소에는 CCTV가 거의 없었고 작은 골목이나 개인 상점에는 더더욱 없었다. 이는 범죄 수사에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실종자의 흔적을 찾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사건 은호반의 도시로 불리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평화로운 도시 춘천에서 발생했다.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고 화려한 서울보다 생활 리듬이 느렸다.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냈고 실종과 같은 비상식적인 사건은 분명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때로는 어두운 구석을 감추고 있었다. 지역경찰은 헌신적이었지만 증인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복잡한 사건에 대처할 경험과 장비가 부족했다. 신문과 텔레비전이 여전히 주요 정보 채널이었고 이처럼 기이한 사건은 금세 뜨거운 주제가 되어 수사팀에 큰 압박을 가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의 가치가 최우선이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여겨졌다. 결혼식 직전에 신부가 사라지는 모습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한가 모두의 명예에 대한 모욕이자 오점이었다. 여성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현모양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여성의 개인 안전은 항상 우려되는 문제였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인 웨딩 스튜디오에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끔찍한 사진이 발견되기 6년 전인 1997년 봄, 이수진은 24살,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다. 그녀는 춘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마음씨 좋은 소상공인 부부의 외동딸이었다. 수진은 긴 검은 머리, 크고 둥근 눈, 그리고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키는 약 165cm의 날씬한 몸매였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그녀는 시립도서관에서 일했다. 이 일은 조용하고 책을 사랑하며 낭만적인 영혼을 가진 그녀의 성격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수지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친구는 적었지만 모두 가깝고 진실한 관계였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책을 읽고 숲가를 산책하며 소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친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했으며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사랑이 넘쳤다. 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일해 그녀를 교육시켰고 딸의 다가오는 결혼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는 26세의 김민준으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야심찬 젊은 직원이었다. 그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수진을 만났다. 민준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말솜씨가 좋아서 금방 수진과 그녀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수진에게 민준은 안정감과 밝은 미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넘치는 외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제 위기로 인해 그의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직업은 불안정해졌으며 결혼 후 두 사람을 위한 작은 아파트를 사려던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지만 재정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때때로 짜증을 내고 멀어지기도 했다.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운명적인 촬영이 이루어 진영원한 기억 스튜디오의 주인이자 사진작가인 박지훈이다. 지훈은 35세 정도로 긴 머리와 사색에 잠긴 눈빛을 가진 예술가 같은 외모의 남자였다. 그는 재능은 있지만 시대를 잘 만나지 못한 사진작가였다. 그의 스튜디오는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영이 매우 힘들었다. 지훈은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으며 항상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수진과 민준 커플에게 상담할 때 매우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 조용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짜 생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한채영으로 그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소녀였다. 강하고 솔직하며 항상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채영은 민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너무 야심차고 때로는 수진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친구에게 몇 번이나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지. 만사랑의 눈이 먼 수진은 모든 것을 무시했다. 웨딩 촬영 계획은 몇 주 전부터 준비되었다. 수진은 직접 드레스 하나하나 작은 액세서리 하나까지 골랐다. 그녀는 너무 설레서 여러 날 밤을 새웠다. 운명의 날인 1997년 5월 10일 아침 그녀는 매우 일찍 일어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부가 된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심플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중하게 고른 인조 장미 부케를 들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말했다. 엄마 오늘 엄마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1997년 5월 10일 토요일, 춘천의 날씨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햇살은 눈부셨고 부드러운 바람이 봄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공기는 상쾌하고 평화로웠으며 꽃, 닥칠 비극의 전조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진의 가족은 기쁨과 분주함 속에서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 8일 시경 수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전날 밤부터 웨딩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준비해 두었다. 부모님과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그녀는 거의 2시간을 화장과 머리 손질에 썼다. 그녀의 어머니 박 여사는 계속해서 방을 드나들며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 딸 오늘 너무 예쁘구나. 그녀는 수진의 옆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진은 맑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0시 30분 경민준이 그의 낡은 현대차를 몰고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는 약간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어젯밤 회사 일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고 말했다. 수진은 아무 의심 없이 그의 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말했다. 고생 많았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어요 우리. 그들은 11시에 영원한 기억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스튜디오는 한적한 골목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다. 사진작가 박지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전문적이지만 다소 어색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파스텔톤 커튼 유럽 정원을 그린 배경 그리고 가짜 로마 기둥으로 장식된 코너 등 다양한 배경에서 포즈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수지는 신부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고 그녀의 미소는 끊이지 않았다. 반면 민주는 상당히 어색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허리에 찬 삐삐를 계속 쳐다보았다. 오후 1시 경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쉬었다. 민주는 스튜디오로 패스트푸드를 주문했다. 식사 중에 그의 삐삐가 계속 울렸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 수지는 약혼자의 뒷모습을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우는 조명을 재조정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는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남자로 사는 건 참 힘든 일이죠?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요. 수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은 오후 2시에 재개되었다. 이때가 바로 파스텔 톤 커튼을 배경으로 운명의 사진이 찍힌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들에게 친밀한 포즈를 요구했다. 민주는 수진이 앉아있는 의자 뒤에 서서 양손을 의자 등받이에 올렸다. 수진은 그에게 살짝 머리를 기대고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순간 손에 리모컨을 든 지훈이 몰래 커튼 뒤로 들어가 민준이 다른 곳을 보는 짧은 틈을 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셔터가 한 번 눌렸고 그 유령 같은 순간은 영원히 기록되었다. 오후 3시 경세트 촬영을 마친 후 지훈은 새 필름으로 교체하는데 몇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 기회를 틈타 다시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대화가 매우 격렬해 보였다. 수지는 약간 답답함을 느끼고 지훈에게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튜디오 뒷문을 가리키며 작은 발코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것이 지훈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약 15분 후 민준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지훈도 필름 교체를 마쳤다. 그들은 수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민준은 그녀가 자신의 전화통화 때문에 아직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고 발코니로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스튜디오 화장실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다. 수진의 작은 핸드백과 재킷은 의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민준과 지훈은 뒷골목으로 달려가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1시간이 지나고도 시간이 지났다. 진짜 공황 상태가 덮쳤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가족과 그녀의 절친 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사람들이 스튜디오로 달려와 인근 거리를 삽사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찾았지만 수진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 같았다. 저녁 8시, 4시간이 넘는 절망적인 수색 끝에 수진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후였다. 현장에 어떤 흔적이라도 공황 상태에 빠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렵고 잊을 수 없는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직후 베테랑 경찰인 최민식 경위가 이끄는 춘천경찰서 수사팀이 영원한 기억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고된 표정과 피곤한 눈빛을 한 최 경위는 즉시 사건의 복잡성을 깨달았다. 현장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는 스튜디오 전체와 뒷골목을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법의학팀이 꼼꼼하게 작업을 시작했지만 가치 있는 증거를 찾을 희망은 희박했다. 그들은 곳곳에 지문 채취용 분말을 뿌렸지만 가족 친구 그리고 먼저 도착했던 경찰관들의 수많은 지문만 수집되었을 뿐이다. 바닥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수집했지만 비교할 샘플이 없으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다툼의 흔적도 핏자 국도 신부의 부재 외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없었다. 최경희는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신문했다. 신랑 김민주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업무 전화와 수진이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던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지만 그의 과도한 태도와 얼굴의 역력한 긴장감은 최경희에게 의문을 품게 했다. 결혼식 직전에 신랑이 신부를 해칠 동기가 무엇일까? 재정적 압박 외도의 모든 것이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었다. 사진작가 박지호는 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 서린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수진이 사라졌을 때 자신은 암실에서 필름을 교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곁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두 남자의 진술은 합리적으로 일치했지만
바로 그 합리성이 최경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경찰은 수진의 가족과 친구들을 신문했다. 모두가 그녀가 낙관적이고 삶을 사랑하며 다가오는 결혼식에 매우 행복해했다고 단언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그녀의 절친 채영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민준이 겪고 있던 재정적 압박과 최근 그가 자주 짜증을 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로 인해 민준은 수사팀의 눈에 제1용의자가 되었다. 경찰은 그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하고 인간관계은행 계좌전화 통화를 확인했다. 그가 약간의 빚이 있고 수진의 가족에게 말했던 것만큼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간접적인 의심일 뿐 그를 기소할 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었다. 대규모 수색이 조직되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춘천시 전역을 삽사시 뒤졌다. 그들은 모든 골목공원 버려진 건물 호수가 지역을 확인했다. 경찰견이 동원되었지만 스튜디오 뒤의 분비는 골목에서 금방 흔적을 놓쳤다. 잠수부들도 인근 호수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에는 목격자가 없었다. 스튜디오 뒷골목은 한적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다녔는데 그곳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아무도 모르게 어떤 방법으로 옮겨졌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 건물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며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수사는 점차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날 촬영된 필름은 경찰에 의해 증거물로 압수되었지만 초기의 혼란 속에서 창고 어딘가에 분실되었고 아무도 그 사진들을 현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들이 단지 평범한 웨딩 사진일 뿐 수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언론은 계속해서 보도하며 신부가 비밀 연인과 도망쳤다는 이야기부터 유령 이야기까지 다양한 추측을 만들어냈다. 여론은 경찰 특히 김민준에게 큰 압박을 가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으며 항상 사회와 약혼녀 가족의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수진 실종 사건은 점차 미제 사건이 되었고 경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악몽이자 그녀의 가족에게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를 찾을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6년 후 2001년 3월에 어느 축축한 날 사건을 둘러싼 침묵이 예기치 않게 깨졌다. 축축하고 어수선한 춘천경찰서 증거물 보관창고가 리모델링을 위해 정리되고 있었다. 낡은 서류 더미를 몇 시간 동안 정리하느라 지친 한 젊은 경찰관이 실수로 라벨 없는 판지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 안에서 작고 낡은 필름 한 통이 바닥으로 굴러나왔다. 호기심에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최민식 경위에게 가져갔다. 은퇴를 불과 몇 달 앞둔 최경희에게 이수진 사건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악몽이자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였다. 필름을 보자 그의 지친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마치 귀중한 유물처럼 필름을 소중히 들고 최고의 범죄과학수사연구소로 가져가연대 기술을 총동원해 사진을 복원하고 현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들이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경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첫 몇 장의 사진을 훑어보았다. 모두 곧 결혼할 커플의 거짓된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다. 파스텔 톤 커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곳 수진의 왼쪽 어깨에 세 번째 손이 있었다. 가늘고 창백한 남자의 손검지 손가락 마디에 희미한 작은 흉터가 있었다. 최경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6년 동안 잊혀졌던 끔찍한 증거. 그 손은 실존하는 인물의 것이었고 사람은 수진이 사라지기 직전 바로 그 방에 있었다. 이수진 사건은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유령 손사진은 금세 외부로 유출되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잠든 줄 알았던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충격적인 새 증거를 손에 쥔 최경희와 그의 수사팀은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사진 분석이 최우선 과제였다. 범죄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최첨단 디지털 이미지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사진을 검사했다. 그들은 이것이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 손은 진짜였고 현장에 있었던 한 남자의 것이었다. 뼈 구조와 피부를 바탕으로 그들은 이 남성이 당시 30에서 40대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손가락 마디의 희미한 흉터는 중요한 식별 특징이 되었다. 수사팀은 6년 전에 두 주요 용의자에게 다시 돌아갔다.
당시 32세가 된 김민주는 재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경찰이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지난 몇 년간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의심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사진 속 유령 같은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온몸을 떨었고 이 제3의 인물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사진작가 박지호는 이제 40대가 넘었다. 그의 스튜디오는 파산했고 그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최경희와 사진을 마주했을 때 지훈은 극도로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듬거리며 아마도 그만둔 전직 조수이거나 우연히 들어온 손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그의 설명은 모순되기 시작했다. 최경희는 지훈의 반응에서 매우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이 사진작가의 파일을 다시 깊이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초기 수사에서 간과되었던 작은 세부 사항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지훈은 사건 발생 몇 년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및 괴롭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사건은 조용히 해결되었다. 이것은 매우 큰 위험 신호였다. 최경희는 즉시 지훈의 현재 거주지와 옛 스튜디오 주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옛 스튜디오는 이제 편의점이 되어 있었다. 최경희는 특히 낡은 물건을 보관하던 창고 구역에 주목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한 경찰관이 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가짜 벽이었다. 그것을 부수자 잡고 비밀스러운 먼지 투성이 공간이 드러났다. 안에는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를 열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수진의 어머니가 그녀의 것이라고 확인한 나비 모양의 머리핀, 작은 일기장 그리고 더 끔찍하게도 이수진을 몰래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결혼식 몇 주 전부터 멀리서 찍힌 것들이었다. 길을 걷는 수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수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수진. 이것은 병적인 집착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박지훈이 바로 스토커였다. 궁지에 몰린 박지훈은 마침내 무너져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그는 처음 스튜디오에 상담하러 온 수진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한 뮤즈 자신이 소유해야 할 순결한 모델로 여겼다. 그는 민준을 평범하고 수진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라고 생각하며 질투했다. 세 번째 손이 찍힌 사진은 그가 자신의 뮤즈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운명의 그날 민준이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지훈은 수진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병적인 감정을 고백하고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수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거절은 지훈의 상상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집착을 광적인 분노로 바꾸었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입을 막고 비밀의 방으로 끌고 갔다. 광기에 휩싸인 그는 그녀를 살해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는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로 수진의 시신을 소양호 근처의 외딴 곳으로 옮겨 묻었다. 6년 동안 그는 그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았으며 자신의 범죄가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자만심 넘치는 행동 즉 사진 속 신부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 자신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줄은 몰랐다. 지훈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이수진의 유해를 찾았다. 6년간의 수색은 마침내 비극으로 끝났다. 박지훈은 자신의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령순 웨딩 사진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남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김민주는 비록 누명을 벗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다. 수진의 가족은 마침내 딸을 마지막 안식처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최경희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했고 그의 경력 마지막 사건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대한 씁쓸한 교훈으로 남았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단지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니라 집착의 위험성과 사랑과 범죄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허약한지에 대한 경고이다. 그것은 때때로 가장 큰 위험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와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마지막 사진 어깨 위의 유령 같은 손은 너무 일찍 빼앗긴 한 생명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추적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